요새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민중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중외교. 민중외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동안에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됐고, 그 다음에 특히 한중 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가지고 완전히 중국에 말하자면 굴복하는 세 가지 약속 또는 견해 표명인데 그걸 했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더구나 이번에 남북 관계, 그건 뭐 외교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관계입니다. 남북 관계까지 보면은 모든 게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그 정권을 구성하는 세력, 운동권 세력이죠. 좌파 운동권 세력의 이념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념대로. 그런데 일본 분들은 아마 한국처럼 이렇게 이념 대결을 통해서 죽고 사는 이런 경험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한국에서의 이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에서도 옛날에는 사회당 아주 세력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공산당이 있고 해서 그 소위 그 착과 사상이라 할까요? 그건 아주 소위 대전 이후에 우리가 특히 우리 세대가 자라났을 때는 뭐 그런 특히 언론계라든가 지식인 세계는 아주 좌파적이었죠. 근데 그것이 왜 요새 완전히 일부 사라졌냐면은 뭐 완전히 역사에 그가 증명한 거잖아요. 역사 증명. 소련 공산권이 붕괴되고 20세기에는 이 공산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이겼다는 역사가 바로 그 증명이죠. 그래서 일본 사회가 그렇게 됐는데 한국 경우에는 좌파 할까요?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하지만은 그 문제는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주의를 할까요? 안에 그렇죠.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이 남한의 좌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민족주의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저는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허구죠. 그런 그걸 믿고 있는 지식인 어떤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책 우리 쿠로다 선생이 쓰신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가장 감명한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한반도에 진출했다가 세 번째 철수를 하는데, 세 번째 철수는 서기 663년에 백총강 해전에서 져가지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1598년에 임진왜란에서 져서 철수하고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철수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 한국과 일본 모두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 각자 안에, 한국 안에는 일본 문제가 그냥 남아 있었고 일본 안에는 한국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로 아주 미묘한 교차를 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일본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김일성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근거는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그것도 용감한 무장투쟁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은 친일파고 친미파고 이 사람들이 반공주의자로 변했다. 이렇게 하니까 정통성은 김일성이가 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역사 조작이 들어가서 그게 결국 한국으로 넘어와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언론, 정치인, 학생 이런 데서 점점 퍼져나가다가 결국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민족주의의 문제인데요. 민족주의란 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민족, 즉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한, 그렇죠. 제대로 행복한 삶을 제공하느냐, 할 수 있냐 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민족주의에 있어서 김일성이 진짜 민족주의였냐, 아니면은 박정희가 민족주의
였나 예. 였냐 그 문제를 제가 이번에 예. 썼어요. 예. 근데 김일성은 과거에 일제시대의 민족주의자였을지 모르겠다. 예. 박정희는 그 반대였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둘 다 자기가 나라 경영자가 됐을 경우에 예. 김일성은 실패하고 그렇죠. 박정희는 성공했다. 근데 김일성- 백성들을 행복해줬기 민족주의자로서 실패한 거예요. 때문에. 그럼 박정희는 민족주의자로서 성공한 거죠. 근데 김일성은 과거에 계속 죽을 때까지 과거에 살았다. 과거의 영광에서만 살았다. 박정희는 과거를 부정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 결과 성공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민족주의 아니냐라는 건 내가 이번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거의 일본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둘 다 저기 만주에서 천년 시절 지냈던 어떤 점이 있어요. 공동체. 근데 그 해방 이후에도 이 북한은 계속 지금까지도 일본을 부정하고 국교도 안 돼 있고요. 근데 박정희는 그걸 과감하게 이게 국교 정상화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그 미래 지향적인 일본의 과학기술 자본을 받아들이고. 네. 예. 바로 미래 지향적으로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의 결단을 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역시 해방 이후에도 북과 남의 큰 그 차이, 발전의 차이가 돼 있다라는 제 견해입니다. 저는 좀 박정희 높이 평가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국 사람 중에 듣고는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적대시한 북한은 실패했고 일본과 친하게 지낸 일본을 이용한 한국은 친하게라기보다 잘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잘 이용한 잘 거죠. 이용하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 나온 말이 그 길이었잖아요. 그죠? 반일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에서 내세우는 이 민족주의, 제가 왜 김일성 앞에는 반드시 민족 반역자라는 정관사를 붙여야 되느냐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민족주의자가 아니거든요. 민족 파괴주의자고 북한이 말하는 그리고 남한의 주사파가 말하는 민족은 그 의미 분석을 하면 그건 인종입니다. 인종. 인종주의자입니다. 레이시즘. 이 세계가 가장 규탄에 맞지 않는 레이시즘을 지금 주사파와 북한 조선노동당 정권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레이시즘의 증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민족이란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살을 해도 좋고 뭐 핵개발을 해도 좋고 일본이 납치해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한계니까 봐줘야 돼. 이건 레이시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운동권 중에서 좌파 운동권도 여러 종류의 좌파 운동권이 있으니까 가장 저질이고 반문명적이고 수구적인 운동권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 세력의 일단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일본 측에서 이게 한반도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있어서 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권이 그걸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민주화 세력이었다. 근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 나라 아니면은 그런 지식인들의 목표는 뭐냐? 예. 그다음에 뭐냐? 예. 당연히 남북 통일이다. 그렇죠. 거기까지 괜찮은데 어떤 통일이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죠. 북한의 그 전제주의를 해방시키는 게 그렇죠. 한민족의 목표가 아니냐. 예.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고 바지능 쪽으로 나갔다 하니까 이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나 이랬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 아주 아이러니한 모순이죠. 예. 물론 그 민주화 세력 중에는 저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주사파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위장해가지고 했던 세력도 있는데 전체 민주화 세력을 뭐 민주주의 세력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 합법적 민주화 운동, 온건한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 내에서의 민주화 비판 세력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다만 이쪽에서 내세우는 좌파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절대적 힘이 있는 용어 하나. 민족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주의고요. 저쪽에서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가만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민중주의입니다. 민중주의는 계급투쟁론에 기판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예요, 사실은. 제가 민중주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이후에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라 할까요? 국가의 모양새가 저는 NGO 국가가 됐다는 말을 많이 써요. NGO 국가. NGO가 비정부 조직이란 게 NGO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그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국가로서는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외교할 때 거기에 NGO가 가입하면은 나라 만신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한 것도 그냥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니까 우리도 무시한다. 나라가 그렇게 하면은 국제적인 신뢰성 떨어져요. 근데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대내적으로도 아주 그 나라 운영이 어려워진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볼 때. 그 재정립해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은 역시 국가 중심이다. 일본에도 NGO가 많지만은 NGO가 국가 영역으로는 잘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보다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법치라는 뜻이죠. 법치. 지금 같은 말씀. 법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거예요. 한 번 정해진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법치고 국가예요. 근데 그걸 쉽게 바꾸고 무시하고 이게 버린다는 그런 상황이 한국 사회에 아주 변명하잖아요. 그거 조금 바깥에서 볼 때 좀 불안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란 말로도 쓰고 우파라고기도 하고 반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유 세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주류 세력이라고도 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요새 그 세력이 지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주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이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력에 대해서는 과거를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시절부터 NGO 국가가 돼버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NGO도 좌파 NGO도 있다면은 우파 포스 NGO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약하다고 그것이 특히 조직 영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한국 국민들의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데 나라란 게 뭐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법치가 새삼스럽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이란 게 물론 권력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도 있는 거 사실이지만은 법 아래서는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것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좌파가 주로 시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시민이란 게 독립된 어떤 인간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민이란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일본의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시민이라 할 때는 권력과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어떤 진실을 추궁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시민주의가 너무 권력과 지한적이고 근데 정권을 바꾸면 다 권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민이. 이거 진짜 시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민주의의 하나의 재전립이라 할까요? 재전립이죠. 그것도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 국가를 무시하느냐, 법을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왜 또 권력지향적이냐,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근거가 계급투쟁론이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론의 목표는 권력 쟁취입니다. 권력 쟁취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걸 위해서는 계급투쟁론은 항상 계급과 당을 국가 위에 놓으니까 국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 국민, 국군, 이 나라 국자 붙은 걸 싫어해요. 그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개헌안 보면 말이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개헌안을 보면은 헌법에 국민이라는 말을 빼고 사람이란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 그 사람을 감아보면 북한에도 사람 중심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은 계급투쟁론적인 관점에서의 사람입니다. 그건 민중이에요. 뭐 그걸로 지금 우리 구르다 선생님이 가지던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그걸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NGO 국가도 보통 NGO 국가가 아니라 좌파 NGO 국가 반법치적인 반국가적인 성향의 NGO 국가가 됐다는 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요새 이 상당히 위축된 한국의 이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걱정이 이러다가는 한국이 핀란드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는 대만화가 되는 거 아니냐 한 덕이 더 나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어떻게 근데 그런 위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 물론 좀 비교할 때 하나의 경보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핀란드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세계적인 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 생각하는 것보다 역시 대한민국에 이만큼 발전했다는 역사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아까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그 제1세계의 이론이었다.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협력 관계 그렇죠. 특히야 그 대륙 세력이 아닌 해양 세력과의 유대 관계 그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면은 핀란드도 안 되고 대만도 안 될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보수 세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자신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너무 자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일본에 대해서만 당당하게 말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스스로 힘내서 북한의 또 김일성 민주주의 앞에서는 작아진다. 묘한 그런 건데 이 발전에 자기가 선취했던 힘이잖아요. 그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북한 돼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감을 못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서는 권력을 잡으면 수사기관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수사를 하고 보복적 수사를 하는 걸 지켜보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겁을 먹는데 참고로 한번 일본 검찰하고 한국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 현직에 있었을 때는 언론 앞에 나타날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일본 검사들 기자회견 안 하고 그게 좀 자기 주장을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여론 눈치 보고 여론 앞에서 뭘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검사 판사가 말씀하죠. 또 하나는 그만둔 후에 전친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신뢰감 상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정치적인 지향이 있다는 거니까 그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둔 후에 전지인이 되면 안 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게 이게 정말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검찰 법원이 이제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권력화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에는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과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없습니다. 없죠. 이게 전통입니다. 과거에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사람 당선되었다가 무슨 사건으로 구속되고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일본의 법치가 살아있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 그만둔 후에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한국도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문제라는 이야기 있어요. 아, 일본 안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야메켄이라는데 그만둔 검사 야메켄 변호사가 되면서 법정에 이렇게 변호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검찰 시절에 있었던 권력에 있었던 어려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피고인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권력을 난영하는 거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검사 판사가 기자회견하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완전히 스타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꿈에도 꿀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과 자기 집을 지하철 타고 오고 가는 수도승처럼 산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검사가 가서 보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수도승처럼. 그래서 일본의 법치에 대해서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 뭐 미국은 또 다르죠. 미국은 뭐 검사까지도 다 투표를 뽑으니까 미국은 다른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민주국가의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한국은 그래서 정권 바뀌었을 때에 반드시 그 사법까지 다 이게 그걸 바꾸게 되잖아요. 그걸 새롭게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한번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참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경험을 왔던 분이니까 이번은 참아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똑같이 해버렸어요. 가장 이 검찰과 법원을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반송국 사장들도 뭐 그렇게 그렇죠. 다 바뀌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으면 안 돼. 한번 참아야죠. 그런 짓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민주국가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느냐 두 개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저도 기자 생활이 이제 48년째쯤 되는데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국가 위기 중에서 지금 제가 실감하고 있는 국가 위기가 가장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위기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건데 이것의 결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니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고 각성하고 결론적으로 속지 않는 국민이 되면 정치 선동에 속는 국민이 되면은 그건 베네수엘라로 갈 수도 있는 나라고 속지 않고 곧 정신 차리고 뭐 일시 속았다가 곧 정신 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언론이 살아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일본에서도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런 책까지 나올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오차들이. 근데 이렇게 뭐 특히 그 문재인 정권이 생기면서 그런 걱정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저도 받게 돼요. 일본에 가서 뭐 TV 토론 나오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근데 한국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답변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5천만 국민이 있다. 그것도 그만큼 발전을 경험해 온 국민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근데 이번에요. 북한 완전 평양 올림픽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예. 비교적으로 비판적이었죠. 북한의 그런 전적인 안 넘어가지. 퍼포먼스라 할까요? 그 안에 통일이라 예. 하는 그런 평화 공세에 대해서 약간 냉담한 분위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느꼈어요. 예. 주변에 있었어도. 그래서 옛날에처럼 예술당 와가지고 우리의 소원 통이다 뭐다 해도 그렇죠. 그렇게 박수 같이 하는 뭐.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앞날 생각할 때 좀 그렇죠. 믿어야 되는지 않냐라고 좀 느꼈네요. 좋습니다. 5천만 국민이 있다. 아주 좋은 말씀.